시스템의 거짓말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두가 2008년 금융붕괴를 두려워하는 사이 이미 그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신에게 인플레이션이 겨우 3%라고 말할 것이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며 경제가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위 50%에 속해 있다면 이미 그들이 말하는 것과 현실 사이에 간극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현실은 3%가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는 9%에 가깝고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2조 달러를 인질로 둔 그림자 금융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들이 쓰는 회계 기법은 일반인이 사용하면 연방 교도소에 갈 수준입니다. 붕괴가 닥치면 2008년과는 다르게 보일 겁니다. 더 조용하고 더 빠를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니 자신을 지키기엔 너무 늦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진짜 이유입니다. 파트 1. 대분리. 당신과 투자 계층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S&P 500은 지금 꽤 건강해 보이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부동산 사다리에 오를 확률이 마법 콩나물을 타고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희박합니다. 포춘지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약 7% 수준이고 중간 가격대의 집이라도 사려면 최소한 연봉이 6자리 숫자 는데어야 합니다. 참고로 그 가격은 약 42만 2천 달러입니다. 그 정도 저축해둔 돈 있으신가요? 통계적으로 보면 절대 없으실 겁니다.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35세 미만 미국인의 평균 저축액은 약 2만 500달러입니다. 하지만 초부유층이 이 수치를 크게 왜곡하기 때문에 실제로 젊은 미국인의 절반 이상은 그보다도 적은 저축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예산을 짜고 오르는 집세와 식료품비, 주유할 때마다 더 비싸지는 연료비를 감당하려 애쓰는 상황에서 이런 현실은 마치 뺨을 맞는 기분입니다. 미국인의 중간주택 가격 대비 소득 비율은 1985년 3.5에서 2025년에는 5.0으로 상승했습니다. 1985년에는 평범한 근로자가 집을 사는 것이 마치 고급 자동차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2026년에는 평범한 근로자가 개인 제트기를 사는 것과 비슷해졌습니다. 정부가 뭐라고 하든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능입니다. 가장 큰 거짓말은 인플레이션의 부담을 모든 국민이 똑같이 짊어진다는 말입니다.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2019년 1월 이후로 물가가 29% 상승했으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에는 지속적으로 3%포인트의 인플레이션 격차가 존재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저소득 가구 3가구 중 1가구가 소득의 약 95%를 기본적인 생계비에 지출한다는 점입니다. 식료품과 연료 같은 기본 필수품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가정이 결국 가격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중위소득보다 훨씬 높은 고소득층의 경우 전체 지출의 16%가 재량 소비재와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그건 회계사들이 꼭 살 필요가 없는 것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저소득 가구는 비율이 12%에 불과합니다. 그런 가격들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고소득 소비자들은 덜 고통받고 중간 및 저소득 가정들은 경제적 재난의 모든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예전의 중산층 삶을 누리려면 이제는 엘리트 수준의 연봉이 필요합니다. 모든 수치가 중하위 계층 이하의 사람들이 점점 더 파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정부와 대형은행들은 모든 게 괜찮은 척을 할까요?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걸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2부 9%의 비밀. 정부는 종종 여러분의 관심을 다우지수나 S&P 500에 돌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할 지표는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입니다. 바로 거기에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2023년에 모든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공식 소비자 물가지수는 4.1%였습니다. 하지만 누드비히 공동경제번영연구소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불일치점을 발견했습니다. 누드비히 연구소는 정부의 소비자 물가지수 수치를 둘러싼 그림자를 걷어내는 자체 지표를 계산합니다. 이것을 TLC, 즉 진정한 생활비 지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고소득 가구가 비필수 지출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쓴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TLC는 고소득자들의 연간 지출을 부풀리는 모든 선택적 소비를 제외함으로써 하위 50% 소득자들에게 인플레이션이 가하는 가혹한 스트레스를 계산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주거, 식비, 교통, 의료, 육아, 기술, 그리고 의류나 개인 관리 같은 기타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서 추적하는 8만 개가 넘는 항목 중 상당 부분을 기본적인 것들로 한정하면 중하위층과 노동계층 가정의 상황은 매우 다르게 보입니다.
2023년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4.1%였던 것과 비교하면 실제 생활비 지수는 9.4%로 나타나 주거, 식비, 교통과 같은 필수 지출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로 2008년 금융위기보다 10년도 채 안 된 시점이자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루드비히는 중산층과 노동계층 미국인들이 최근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계 유지에 더 큰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활비 상승, 정체된 임금, 그리고 생계가 가능한 일자리 부족이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은행 산업은 이런 도박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건 당신의 돈이지 그들의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산층이 마치 주요 동맥을 베인 것처럼 소비력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간 소비 계층은 미국 전체 소비 시장의 단 28%만을 차지합니다. 같은 집단이 1992년에는 37%를 차지했었습니다. 반면 연간 25만 달러 이상을 버는 상위 10% 소득자들의 구매력은 그 공백을 메웠습니다. 이들은 1992년에는 소비의 35%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48%에 달합니다.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미국 전체 인구의 10%가 소비 지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점이 아니라 완전한 지배입니다. 그리고 노동계층은 줄어드는 하위 중산층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비 지출의 9%에 불과해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는 경제 파이에서 몫이 줄었으며 이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지금 당신의 주머니를 털고 있으며 당신의 미래를 담보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몰락의 씨앗을 뿌렸을 수도 있습니다. 상위 10%를 제외한 이들의 구매력이 무너지면 주택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이 경제 붕괴의 첫 균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스템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3부 황금 수갑 효과. 여러분이 주택시장에 대해 아마도 가장 많이 들어온 거짓말 중 하나는 높은 금리가 집값을 폭락시킬 것이라는 말입니다. 금리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상승합니다. 높은 금리는 장기적으로 주택 구매 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혼란스러우신가요? 좋아요. 금융업계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더 높은 금리는 주택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어 수요를 줄입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이론적으로 공급이 남게 되고 그 결과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공급이 묶여있지 않다면 이는 건전한 경제 논리입니다.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요인 중 하나입니다. 1, 2%포인트의 차이만 있어도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매달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팬데믹 때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많은 사람들이 주택시장에 진입했고 이후 금리 인상에 대비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52.5%가 4%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2022년에 신규 대출 금리는 6%를 넘어섰고 그 이후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처럼 유리한 상황에서 집을 팔지 않을 유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황금 수갑이라고 하며 개인 주택 소유자에게는 긍정적입니다. 집을 팔 유인이 사라집니다. 부동산 시장 외부 사람들은 진입이 막힙니다. 연방주택금융청은 락인 효과로 인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72만 건의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분간 깨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악몽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이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최소 14%나 낮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의 결과로 매물로 나온 주택들이 시장에 더 오래 머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말에는 평균 62일 동안 시장에 머물렀는데 이는 2024년보다 일주일 더 긴 기간입니다. 코탈리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닥터 셀마 헵은 공급 부족이 종종 시장을 빡빡하게 만들어 구매자와 판매자의 비율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주택 매물이 가장 부족한 시장에서는 주택 구입이 어렵지만 여전히 가격 상승세가 가장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집을 사거나 꼭 이사해야 하는 사람들은 주택 구입 부담이 커져 주택 소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들이 주택 시장에 갇혀 있든 아니면 주택 시장에서 밀려나 있든 대중이 전반적으로 갇혀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크고 훨씬 더 무서운 그림 속에서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 붕괴의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위험은 더 나쁜 형태로 변했습니다. 파트 4. 섀도우뱅크 시한폭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경제적 악몽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는 이른바 섀도우뱅킹 부문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드 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그런 종류의 변동성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곤 했습니다. 이 법은 대마불사를 억제하고 납세자 자금으로 지원되는 구제금융을 중단하며 소비자를 악의적 금융 관행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이 법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고 다만 문제를 감추었을 뿐입니다. 섀도우뱅킹은 스스로를 비은행 금융중개로 부릅니다. 금융안정위원회는 이를 넓은 의미에서 정규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지는 기관과 활동이 포함된 신용중개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 밖의 그 어두운 공간에서는 당신이 이용할 수 있는 주제의 허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게 될 겁니다. 이것은 사모신용의 부상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엄격한 규정과 감독하에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사모신용은 이러한 대출을 비은행 기관들 사이에 비공개, 오프밸런스 시트 방식의 거래로 전환시킵니다. 대부분 대중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은행들이 여전히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직접 사모대출을 제공하진 않고 사모대출 기관에 재정 지원만 합니다. 실용적으로도 타당했습니다. 도드-프랭크 규제로 전통은행들은 대출 위험 감소를 위해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대출자 심사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과정이 느려지고 대출 비용이 늘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사모신용과는 무관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업계는 이제 2조 2,1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블랙록은 2030년까지 4조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위험은 규제와 투명성이 없으면 시장 전체가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함께 끌려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금융학 교수 라가벤드라 라오는 이들의 자산 가치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들은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대출만 있기를 바라지만 만약 문제가 있는 대출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사모, 신용산업 내부를 썩게 만드는 부실대출의 근본 원인은 그들이 대출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즉 마크2 모델 방식에 있습니다. 이 방식은 실제 현재 시장 가격이 아니라 금융 모델을 사용해서 투자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즉 정확한 과학이 아니라는 뜻이고 종종 엄청난 추측이 들어간다는 점이 무섭습니다. 전체 경제와 깊이 연관된 산업에서 그들이 돈을 빌려주는 대상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지 아닐지조차 거의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이전에 본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자 금융기관들은 교묘한 새로운 형태의 부채를 만들어내고 이를 이용해 실제로는 죽은 기업들을 서류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브 좀비 경제, 비욘드미트 주식회사, AMC 엔터테인먼트, 썬넌, 파이브나인 주식회사.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모두 좀비 기업입니다. 사실과 통계를 보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 좀비 아포칼립스와 마주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좀비 기업이란 빚의 이자만 간신히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수익을 내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런 기업은 버티기 위해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내야만 합니다. 이들의 차입 비용은 엄청나게 높고 매일 조금씩 파산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이치뱅크의 추정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미국 상장 기업의 무려 18%가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좀비를 그냥 머리에 쏴버리고 끝내자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 좀비 기업들은 2020년에만 220만 개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그 수가 증가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이런 지속 불가능한 좀비 기업에 묶이게 될 것입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PIK, 즉 현물 상환에 의존해야 합니다. 늘어나는 부채를 따라잡기 위해 헛되이 상환 계획을 시도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그 이자 지급분이 미지급 부채 잔액에 더해져 채권자에게 빚으로 남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이 짊어진 부채의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되고 이는 종종 느리지만 확실한 파멸을 보장하게 됩니다. 경제의 상당 부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 마치 우리가 통제된 폭발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경제의 주요 기둥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지만 프라이빗 크레딧 업계는 이 재앙을 침묵의 장막 뒤에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눈을 속이고 뒤에서 다가오는 위험을 잊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연장하고 속이기를 하는 사이 한 세대가 조용히 채무 불이행에 빠지며
이는 경제 폭발에 화약을 쌓고 있습니다. 6부 보이지 않는 디폴트. 이게 결함일까요?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걸까요? 계획 여부와 관계없이 이 시스템은 결국 불가피하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세계로 우리를 몰아넣는 K자형 경제로 이어집니다. 동계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선이 그어지면 남는 것은 자산 소유자들과 서비스 노동자들 뿐입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무슨 의미일까요? K자형 경제는 사회가 극도로 불균형해져서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이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주식시장은 호황이고 선택적 소비재도 매우 잘 팔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매일같이 주유를 할지 아니면 식사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쪽은 위로 올라가고 다른 한쪽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마치 알파벳 K의 구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우에는 이 격차가 세대별로 완전히 나뉘어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83조 3천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 가계 자산의 절반이 넘는 규모입니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세대로 1인당 평균 자산이 10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가장 큰 인구 집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두 세대가 가진 자산은 17조 1천억 달러로 미국 전체 부의 10.5%에 불과합니다. 이 세대들은 이전 어떤 세대보다도 더 많은 숨겨진 부채 함정에 시달립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하기 제도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방정부의 데이터에도 잡히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부채입니다. 이 시스템은 가혹하고 불공평합니다. 이 시스템은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근로자를 무일푼으로 만들게 설계됐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시작하지 않는 한 재정적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신의 돈을 그 위험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어디일까요? 7부 생존 전략 안내서입니다. 단기적으로 붕괴를 앞서가고 싶다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강력하고 인플레이션에 견딜 수 있는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옮겨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헤지의 고전적 투자 수단은 금이지만 금이 완전히 인플레이션에 강한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인플레이션으로 금리를 올리면 금은 이자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자산은 아닙니다. 곡물, 귀금속, 전기, 석유, 소고기, 오렌지 주스, 천연가스 같은 원자재에 투자하는 상장 지수펀드 ETF에 폭넓게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시장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수요와 공급 요인은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사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요즘은 전쟁도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을 안전하게 원한다면 60-40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액 주식 포트폴리오보다 장기 성과가 크게 낮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편없는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고 싶다면 리츠, 즉 부동산 투자 신탁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부동산 투자 상품이지만 여전히 재산세나 다른 고수익 자산에 대한 수요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자 게임에서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로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없고 단지 다른 선택지보다 위험이 적을 뿐입니다. 황폐해진 경제의 약육강식. 세계에서는 성장이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회복력입니다. 파도를 타고 살아남으면서 자산을 정부와 그림자 금융기관의 소나기에서 지키는 것이죠. 운이 좋다면 충격파가 닥치기 전에 자신과 재정을 서비스업 중심의 삶에서 자산을 보유하는 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파도가 이미 덮쳤을지도 모르고 피가 다 빠질 때까지 자신이 피를 흘리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200달러짜리 석유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세계 경제가 붕괴됩니다. 아니면 대신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